비무장지대 지뢰밭 한가운데서 발견된 만삭의 북한 여군, 대한민국 대령은 그녀를 딸처럼 거두기로 결심하는데요. 핏빛 총성이 울려 퍼지는 출산의 순간 그녀를 제거하러 온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음습한 안개가 쇠락한 철책 위로 유령처럼 내려앉은 새벽. 경기도 파주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소속 임진강 연대의 작전 지역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계절 내내 이 땅을 감싸는 정적은 평화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의 침묵과 같았다. 연대장 강철호 대령은 매서운 눈으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의 새벽을 응시했다. 군 생활의 절반 이상을 최전방에서 보낸 그에게 이 새벽의 풍경은 지겨울 만큼 익숙했지만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춘 적이 없었다. 그의 강건한 턱선과 깊게 팬 미간의 주름은 그가 걸어온 군인의 길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TOD 열상 감시장비 특이사항 보고.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그의 목소리에 통신병이 즉각 응답했다.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연대장님. 강철호 대령은 직접 쌍안경을 들어 철책 너머 수풀이 무성한 북측 땅을 훑었다. 이곳은 수십 년간 인간의 발길이 끊긴 원시의 땅이자 동시에 셀 수 없이 많은 지뢰와 불발탄이 죽음의 씨앗처럼 묻혀있는 저주받은 땅이기도 했다. 수색 2팀 예정된 정찰 지점으로 이동. 사주 경계 철저히 하고 모든 상황은 즉각 보고하도록. 작전 명령을 하달한 그는 직접 수색대를 이끌고 DMZ 내부로 향하는 통문을 나섰다. 연대장이 직접 DMZ 수색 작전을 인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강철호 대령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휘관이었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만으로 전방을 논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흙먼지 묻은 전투화와 화약 냄새 배인 전투복이야말로 자신의 본질이라 믿었다. 수색대가 약속된 정찰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딜 때였다. 짙은 안개 속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모두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이겠거니 하면서도 수색대원들은 본능적으로 총구의 방향을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고 경계 태세를 갖췄다. 강철호 대령 역시 허리춤에 권총 손잡이를 고쳐 잡았다. 정지. 전방 미확인 물체 접근. 선두에 섰던 분대장의 다급한 수신호와 함께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안개가 바람에 조금씩 거치면서 그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동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뚜렷한 인간의 형상. 그러나 그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흑투성이 군복을 입은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걸어오는 인형. 놀랍게도 그 인형은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한 여군이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만삭이 되어 남산만 한 배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뢰 경고 표지판이 위태롭게 서 있는 수풀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남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멈춰라. 움직이면 쏜다. 수색대원들의 경고에 여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팔뚝에는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곳은 지뢰지대입니다. 강철호 대령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위협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여군은 그 목소리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본 듯 애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살려주십시오. 가냘프게 터져나온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나는 조선인민군 상사 리설영이요. 귀순하고 싶습니다. 귀순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단순한 월남이 아닌 명백한 귀순 의사를 밝힌 적군. 그것도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의 여군이라니.
강철호 대령의 군 경력에서도 처음 겪는 초유의 사태였다. 진정하시오.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면 안 돼요.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아군이 매설한 대인 지뢰 구역이다. 강 대령의 말에 리설령이라는 여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디뎠던 걸음걸음이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제발, 제발 저와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절규하듯 외쳤다. 그 처절한 모성이 담긴 절규는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한 인간의 생존을 향한 본능적인 외침으로 강철호 대령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상급 부대에서는 적의 기만 전술일 수 있으니 절대 접근하지 말고 현상을 유지하며 지침을 기다리라는 원론적인 명령만 내려왔다. 하지만 강 대령의 눈에는 이미 그녀가 기만 전술을 펼치는 훈련된 공작원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벼랑 끝에 몰린 한 명의 여인, 그리고 곧 태어날 무고한 생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원칙과 절차를 따르며 그녀를 저 위험한 곳에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지휘관의 재량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한 생명을 구할 것인가.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신의 딸이 떠올랐다. 만약 자신의 딸이 저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면 그 생각에 이르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공병대 지원 요청해. 당장. 지뢰 탐지 및 제거 장비 신속히 투입시키고 의무병은 제세동기 포함한 응급킷 들고 대기시켜. 하지만 연대장님 상부의 지시는 부연대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철호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책임은 내가 진다. 저 여인이 그리고 저 뱃속의 아이가 지뢰를 밟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저것은 더 이상 적군이 아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한 명의 사람이다. 즉시 명령 이행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지휘관의 결단과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다. 수색대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철호 대령은 다시 확성기를 들고 지뢰밭 한가운데서 공포에 떨고 있는 리설령을 향해 외쳤다. 리설령 동무, 내 말 들리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당신을 구하러 갈 것이오.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과 아이를 반드시 살릴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에 가느다란 온기를 불어넣었다. 리설령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차갑고 비정한 북녘의 땅을 등지고 목숨을 걸고 넘어온 이유, 그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순간에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그저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신과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준 뱃속의 아이와 함께. 과연 저 남쪽의 군인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까? 짙은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철호 대령의 결단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1사단 공병대대 소속 지뢰 제거팀이 긴급 투입되었다. 뽀얀 방호복과 헬멧을 착용한 EOD 폭발물 처리반 요원들이 신중하게 지뢰 탐지기를 움직이며 리설령에게 접근하는 길을 터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리설령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측 군인들을 공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북에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남조선 괴뢰군의 모습. 그들은 자신을 보자마자 총알을 박아 넣거나 온갖 끔찍한 고문을 가할 것이라 배웠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상황은 그녀가 배운 것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었다. 괜찮소.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참으시오.
안전 통로를 확보한 EOD 팀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리설령의 몸이 비틀거리자 다른 대원이 재빨리 부축했다. 그녀의 몸은 솜처럼 가벼웠고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 굶주림과 탈진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그녀의 기력을 모두 소진시킨 탓이었다. 안전지대로 나온 리설령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대기하고 있던 의무병들이 신속하게 달려들어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저혈압, 탈수, 심각한 영양실조. 임산부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태였다. 연대장님,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합니다. 의무관의 다급한 보고에 강철호 대령은 즉시 군용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고 최단 거리의 군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지시했다. 리설령이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모습을 그는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예감하고 있었다. 역시나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만삭의 북한 여군 귀순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국군방첩사령 부방첩사까지 관련된 모든 기관이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철호 대령은 연대로 복귀하자마자 빗발치는 상부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상황을 처리했다는 질책과 함께 즉시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인도주의적 조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한 명의 인간이자 곧 태어날 생명의 어머니였습니다. 지휘관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대령. 그 감상적인 판단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위장 귀순일 가능성은 우리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한 고도의 훈련을 받은 공작원일 수도 있어. 지금부터 그 여군에 대한 모든 접근은 방첩사에서 통제한다. 자네는 이번 일에서 손 떼도록. 방첩사의 개입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강철호 대령은 씁쓸하게 전화를 끊었다. 군인으로서 조직의 명령을 따라야 했지만 갓 구출된 산모를 잠재적 간첩으로 몰아붙이며 신문부터 하려는 그들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리설령이 입원한 국군수도병원으로 방첩사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이끌고 온 사람은 독고진 소령. 날카로운 눈매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표정을 한 그는 인간보다는 정보를 캐내는데 특화된 인물이었다. 리설령 씨, 몸은 좀 어떻습니까? 독고진 소령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리설령은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위태롭게 기대앉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남측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곳의 현실도 북녘의 보이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왜 넘어왔습니까? 누가 보냈죠? 임신한 몸으로 지뢰밭을 통과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진짜 임무는 뭐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했다. 리설령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 돋고 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말하지 않겠다. 좋아.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어. 당신 뱃속의 아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신원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아이와 격리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그만하시오, 독소령. 병실 문이 열리며 강철호 대령이 들어섰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군복을 입었을 때보다 더 큰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독고진 소령의 앞을 가로막고 리설령을 보호하듯 그의 시선을 차단했다. 여긴 취조실이 아니라 병실이요. 환자는 안정이 필요하고 특히 임산부는 더더욱 그렇소. 당신들의 조사가 급한 건 알겠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독고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연대장님 실례지만 이 사건은 이제 연대장님의 소관이 아닙니다. 상부의 명령 못 들으셨습니까?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감상에 젖어 이를 그르치지 마시죠. 국가 안보도 사람이 있어야 지키는 거요. 저 여인이 지금 우리에게 총을 겨눴소. 폭탄을 품고 있소. 굶주림과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뱃속의 아이를 살리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넘어온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소.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리설령은 자신을 두고 언쟁을 벌이는 두 남자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한 명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려 하고 다른 한 명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다.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다. 강철호 대령은 독고진을 병실 밖으로 불러냈다. 독소령,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저 여인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주시오. 몸을 추스를 시간 그리고 마음을 열 시간을. 강압적인 신문으로는 절대 진실을 얻을 수 없소. 내가 그녀와 대화해 보겠소. 군 선배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말이오. 독고진은 잠시 강철호를 뜯어보듯 관찰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강철호라는 군인이 가진 무게감과 진정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또한 이대로 리설령이 입을 닫아버리면 조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도 작용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녹취하고 제가 입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길게 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 강철호는 독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비록 감시가 붙겠지만 적어도 그녀를 몰아세우는 대신 대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얻은 셈이었다. 그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 겁에 질린 리설령에게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놀랐을 거요. 미안하게 됐소.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요. 당신과 아이를 해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약속하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리설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북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준 이가 없었다. 끊임없는 착취와 폭력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 그것이 그녀가 겪은 군 생활의 전부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경계심을 조금 풀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힘들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지옥 같았던 과거의 편린들이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강철호 대령과 리설령의 첫 번째 공식적인 면담은 독고진 소령이 배석한 병실 안의 작은 테이블에서 시작되었다. 녹음기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고 독고진은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뿜어내는 냉기 어린 감시의 시선은 리설령을 더욱 위축시켰다. 강철호는 그런 분위기를 깨려는 듯 미리 준비해온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랐다. 우선 목부터 좀 축이시오. 병원 밥이 입에 맞는지 모르겠군. 필요한 거라도 있소? 그는 군인이나 취조관이 아닌 먼 길 온 손님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리설령은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지만 차마 마시지는 못하고 따뜻한 온기만 손으로 느끼고 있었다. 괜찮소. 천천히 편하게 생각하시오. 여긴 당신을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오. 그냥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그토록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도울 수 있으니까. 강 대령의 차분한 목소리에 리설령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없었지만
그 조각난 파편들은 그녀가 겪어온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는 양강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입대한 군대였지만 그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특히 그녀가 여군이라는 사실은 권력 있는 상급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그녀를 담당했던 보위지도원 리철수 대위는 악마 그 자체였다. 그는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고 노골적인 성희롱을 일삼았다. 거부하면 반동분자 사상을 가졌다며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그저 버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설령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마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표정은 그 끔찍했던 기억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 역시 그 비극의 결과물이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리철수 대위는 그녀를 더욱 악랄하게 대했다. 아이를 지우라고 윽박지르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고 그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다. 이 아이만은 저 같은 지옥에서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굶지는 않고 사람 대접은 해준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으며 경계망을 피해 산을 넘고 마지막 관문인 비무장지대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이미 탈진 상태였다. 지뢰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더 이상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었다. 잡히면 자신과 아이 모두 죽음뿐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철호 대령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분노가 교차했다. 한 여성이, 한 어머니가 겪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었다. 벽에 서 있던 독고진 소령의 표정에도 미세한 변화가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리철수 대위, 구체적인 인상착의와 소속 부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독고 진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리설령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독소령,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소. 강철호가 그를 제지했지만 독고 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연대장님. 중요합니다. 그녀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북한군 내부 정보와 대조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방첩사의 일처리 방식이었다. 모든 진술은 검증되어야 할 정보에 불과했다. 강철호는 한숨을 내쉬며 리설령에게 말했다. 힘들겠지만 저 친구의 일이니 이해해 주시오.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절차가 그렇소. 당신이 안전하게 이곳에 정착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고. 그의 설득에 리설령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아는 리철수 대위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외모, 말투, 소속 부대와 직책까지. 그녀의 진술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면담이 끝나고 병실을 나오자 독고 진이 강철호에게 말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의 공작 부서에서 만들어낸 정교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좀 믿어보시오, 독소령. 당신 눈에는 저 여인이 고도로 훈련된 공작원으로 보인단 말이오? 나는 공포와 절망에 질려 벼랑 끝에 선 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소. 연대장님은 군인이기 이전에 너무 인간적이십니다. 그게 때로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독고 진은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다. 강철호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저 차가운 원칙과 절차로부터 리설령과 그녀의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책무라고 느꼈다. 그날 이후 강철호는 거의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업무 보고를 핑계로 들렀지만 나중에는 그저 안부를 묻기 위해 잠시 얼굴을 비췄다. 그는 자신의 딸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바깥 세상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다. 리설령이 먹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던 따뜻한 순두부찌개를 사다 주기도 했다. 그의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태도에 리설령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철호 대령을 남조선 군인으로 보지 않았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버지 같은 어른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가 병실에 들어설 때면 그녀의 얼굴에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번졌다. 어느 날 강철호가 병실을 찾았을 때 리설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령 동지, 저는 앞으로 어찌 되는 겁니까? 아이를 낳으면 정말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강철호는 그녀의 옆에 앉아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은 여기서 아이를 낳고 당신 손으로 아이를 키우게 될 거요.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오. 당신과 아이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도울 것이오. 이것은 강철호라는 내 이름을 건 약속이요. 그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여기기 시작한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맹세였다. 리설령은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옥의 땅을 벗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조건 없는 온정과 보호의 약속. 그녀는 그 눈물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리설령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방첩사와 군 수뇌부는 더 이상 그녀를 민간인들과 섞여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장 귀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혹시 모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격리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녀의 거처는 제1보병사단 관할 내에 있는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백학영빈관으로 옮겨졌다. 산기슭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백학영빈관은 이름만 영빈관일 뿐 사실상 군의 최고 등급 보안 시설이었다. 주변은 겹겹의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진입로부터 정문까지 이르는 모든 길목에는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배치되었다. 리설령에게는 2층의 가장 안쪽 방이 배정되었다. 창문으로는 파주의 평화로운 들판이 보였지만 그 창문은 두꺼운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또 다른 형태의 감옥에 갇힌 셈이었다. 이송을 지휘한 것은 독고진 소령이었다. 그는 리설령에게 새로운 거처를 안내하며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이곳은 외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리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성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24시간 상주하며 당신과 태아의 건강을 돌볼 겁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의 말에는 보호라는 명분과 감시라는 속내가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리설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저 이 모든 과정이 자신과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수밖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기 일쑤였고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리철수 대위의 추악한 얼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동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이 작은 생명에게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은 강철호 대령의 방문이었다. 그는 부대 업무를 마친 늦은 오후 거의 매일같이 백학영빈관을 찾았다. 독고진 소령은 그의 잦은 방문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현직 연대장이자
최초 발견자인 그의 접근을 막을 명분은 없었다. 몸은 좀 어떻소? 오늘은 입맛이 좀 도는가? 강 대령은 언제나 소소한 안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들고 왔다. 때로는 갓 나온 따끈한 찐빵이었고 때로는 시골 장터에서 직접 사온 싱싱한 과일이었다. 리설령이 무심코 남쪽 드라마를 보니 사람들이 복숭아 통조림을 아주 맛나게 먹습디다라고 흘렸던 말을 기억하고 다음 날 황도 통조림 한 상자를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그의 그런 소박한 정성은 굳게 닫혔던 리설령의 마음을 빠르게 열었다. 그녀는 강 대령 앞에서만큼은 경계심을 풀고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강 대령은 작은 아기 옷 몇 벌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왔다. 그의 아내가 해외 유학 중인 딸을 위해 사두었던 것인데 우선 필요한 것 같아 가져왔다고 했다. 앙증맞은 베네 저고리와 손싸개를 본 리설령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죄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죄인이라니. 무슨 그런 소리를. 당신은 죄인이 아니오. 지옥 같은 곳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위대한 어머니요. 강 대령은 그녀의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나뿐인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딸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던 이야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건 때로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더군. 당신은 이미 그걸 해내고 있어.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리설령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서러움과 두려움의 눈물만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따뜻한 공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한편 독고진 소령의 조사는 다른 방향에서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는 리설령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 내부에 심어둔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리철수 대위라는 인물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했다. 리설령이 지목한 인물은 실존했으며 그녀의 말대로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성품으로 악명이 높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한 보위지도원이 아니라 최고 위층 자제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의 일원이라는 첩보였다. 리설령의 탈북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고진은 강철호 대령에게 브리핑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리철수의 배경을 볼 때 그는 리설령의 탈북을 개인적인 치부나 배신을 넘어 자신의 조직과 가문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격 또한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인물이라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설마. 강철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리설령을 제거하거나 납치하기 위해 이쪽으로 공작조를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시한폭탄이니까요. 독고진의 경고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며칠 후 군 통신감청부대에서 의미심장한 첩보가 포착되었다. 서해안을 통해 정체불명의 소형 잠수정이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비슷한 시기 파주 일대의 휴대전화 통신에서 암호화된 이상 신호가 여러 차례 감지된 것이다. 독고진은 즉시 백학 영빈관의 경계 태세를 최상위 등급으로 격상시켰다. 헌병 특임대 인원을 2배로 증원하고 영빈관 주변의 숲과 야산에 적외선 감시 장비와 동작 감지 센서를 추가로 설치했다. 강철호 대령 역시 자신의 연대에 비상 대기 명령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분 전투 대기조를 24시간 가동시켰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며칠이 흘렀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려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영빈관 안 리설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출산이 임박했는지 아랫배가 돌처럼 뭉치며 간헐적인 통증이 느껴졌다. 불안한 마음에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헌병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라도 한 것처럼.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음과 함께 영빈관 전체의 조명이 꺼졌다. 비상전력으로 최소한의 복도등만 켜졌지만 순식간에 찾아온 어둠은 극도의 공포감을 자아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격을 받은 리설령의 배에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다. 양수가 터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동시에 건물 밖에서 소음기를 장착한 총성이 픽픽하고 날카롭게 밤의 정적을 갈랐다. 복도에서는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이 뒤섞였다. 적의 침입이다. 전원 전투 태세. 강철호와 독고 진이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어둠과 혼돈 속 리설령의 진통과 함께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백학 영빈관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전장으로 변했다. 외부 변전 시설이 파괴되며 모든 조명과 감시 시스템이 무력화되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간헐적으로 터지는 총구의 섬광만이 피아를 식별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2층. 목표는 2층이다. 신속하게 확보해. 어둠 속에서 낮고 서늘한 북한 사투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단순한 공작원이 아니었다. 치밀한 사전 계획과 일사불란한 움직임, 소음기를 사용해 흔적을 최소화하는 전술까지.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이 분명했다. 외곽 경계를 서던 헌병들은 소리 소문 없이 제거당했고 그들은 유령처럼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그 시각 비상 상황을 직감한 독고진 소령은 자신의 숙소에서 뛰쳐나와 리설령이 있는 2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제압용 권총이 들려 있었고 허리춤의 무전기로는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다. 여기는 콘도르. 백학 영빈관 실제 상황 발생. 침투조는 최소 3인 이상으로 추정. 즉시 지원 병력 요청한다. 반복한다. 실제 상황이다. 때마침 영빈관의 남아 상황을 점검하던 강철호 대령 역시 자신의 권총을 빼들고 1층 로비에서 교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을 눈앞에서 위협받는 상황을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특임대. 어조는 정문, 비조는 후방을 차단해. 절대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려는 침투조와 1층에서 저지하려는 헌병 특임대 사이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어둠 속에서 총알이 벽과 기둥에 박히며 콘크리트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한편 2층 복도 끝방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 허헉. 리설령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극심한 산고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진통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함께 있던 여성 군의관 박하선 대위와 간호장교는 총성과 비명으로 가득 찬 외부 상황에 공포에 질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출산을 돕기 위해 움직였다. 산모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숨을 깊게 쉬세요. 후하우. 박 대위는 손전등으로 리설령의 상태를 살피며 소리쳤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교전 소리는 산모와 의료진 모두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문을 잠그고 무거운 캐비닛으로 입구를 막았지만 얇은 문 하나가 얼마나 버텨줄지는 아무도 몰랐다. 찾았다. 이 방이다. 마침내 침투조 중 한 명이 리설령의 방문 앞에 도착했다. 그는 지체 없이 방탄 군화발로 문을 걷어찼다. 쾅, 쾅.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나타난 독고진 소령이 침투조의 등 뒤를 향해 정확하게 총을 발사했다. 핑. 소음기에서 나온 총알은 정확하게 침투조의 목덜미에 박혔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적을 확인한 독고, 진은 재빨리 리설령의 방문 앞으로 달려가 쓰러진 적의 시체를 방패 삼아 엄폐했다. 안에 있는 사람 괜찮소? 소령님. 산모가. 아이가 지금 나오려 합니다. 박하선 대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독고, 진의 이성이 순간 마비되는 듯 했다. 최악의 상황이 동시에 터지고 있었다. 그때 계단을 통해 올라온 다른 침투조원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서로를 향해 총을 격발했다. 총알이 빗발치는 생사의 갈림길. 독고 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총알을 피하며 리설령의 방문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섰다. 그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정보 가치가 있는 조사 대상으로만 여겼던 북한 여군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총알을 막아서게 될 줄은.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국가 안보나 임무가 아니었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한 여인의 처절한 신음소리였다. 바로 그때 계단 아래에서 강철호 대령이 이끄는 헌병 특임대가 지원 사격을 퍼부으며 올라왔다. 수적 열세에 몰린 침투조는 퇴각을 결정한 듯 연막탄을 터뜨리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추격해. 한 놈도 놓치지 마. 강철호는 부하들에게 명령한 뒤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가로질러 리설령의 방문으로 달려왔다. 문 앞에는 어깨에 총상을 입은 독고진 소령이 힘겹게 벽에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독소령, 괜찮은가? 저는 괜찮습니다. 연대장님, 안쪽이. 강철호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방 안은 땀과 피 그리고 양수가 뒤섞인 비릿한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작고 가냘픈 생명의 울음소리가 기적처럼 터져나왔다. 응애, 응애eng으. 리설령은 탈진하여 거의 실신 직전인 상태에서도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죽음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이 방 안에서는 생명의 폭풍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었다. 총성과 고함은 멎고 오직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만이 영빈관의 깨진 정적을 가득 메웠다. 강철호 대령은 피 묻은 군홧발을 차마 방 안으로 들이지 못하고 문지방에 선 채 그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강인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뚫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피어난 생명. 그것은 희망 그 자체였다. 새벽이 밝아왔을 때 백학 영빈관은 처참한 전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깨진 유리창, 총탄 자국이 선명한 벽, 그리고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화약 냄새가 밤사이의 사투를 증명했다. 침투조는 한 명의 사살, 한 명의 생포, 그리고 한 명은 끝내 놓치고 말았다. 생포된 공작원은 입에 품고 있던 독극물 캡슐을 터뜨려 자결했고 결국 그들의 배후를 명확히 밝혀낼 실마리는 얻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대한민국 영토 내의 군사보안시설에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하여 귀순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리설령의 진술은 그 어떤 증언보다 확실한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닌 명백한 보호 대상이자 북한 정권의 비인간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군 수뇌부를 거쳐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보고되었다. 리설령에 대한 모든 조사는 중단되었고 대신 특수임무 대상자 특별보호 지침이 하달되었다. 독고진 소령이 속한 방첩사 역시 신문기관에서 경호기관으로 임무가 전환되었다. 어깨에 붕대를 감은 독고진 소령이 강철호 대령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처음으로 강 대령 앞에서 군기가 바짝 든 자세가 아닌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틀렸습니다, 연대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멋쩍음과 진심 어린 존경이 섞여 있었다. 저는 그녀를 그저 분석하고 의심해야 할 자료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연대장님께서는 처음부터 한 명의 사람으로 보셨더군요. 어젯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죽음과 탄생이 교차하는 것을 보면서 군인으로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철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서 그에게 건넸다. 자네도 자네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네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켰지. 그걸로 된 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켜온 두 군인은 그날 밤의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다. 리설령과 아기는 곧바로 최신 시설을 갖춘 국군 수도병원 1인 특실로 옮겨졌다. 방 앞에는 헌병 특임대와 방첩사 요원들이 24시간 삼엄한 경계를 섰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하게 안전한 공간에서 오롯이 자신의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며칠 후 강철호 대령은 아내 윤서연과 함께 병실을 찾았다. 단아하고 온화한 인상의 윤서연은 리설령을 보자마자 딸을 대하듯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아이고 아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런 예쁜 아가를 낳으려고 그 험한 길을 넘어왔구나.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미역국과 정성껏 싼 반찬들을 풀어놓으며 서툰 솜씨로 아기를 돌보는 리설령에게 기저귀 가는 법, 속삭여 싸는 법 등을 자상하게 알려주었다. 낯선 남자들만 가득했던 세상에서 처음 만난 따뜻한 어머니의 정에 리설령은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윤서연은 그런 그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날 이후 윤서연은 거의 매일 병실을 찾아 리설령의 산후조리를 도왔다. 그녀는 리설령에게 세상 물정을 알려주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강철호 대령과 윤서연 부부의 존재는 리설령에게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이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생긴 가족과도 같았다.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리설령은 며칠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강철호 대령에게 부탁했다. 대령 동지,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순 없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강철호와 윤서연은 깜짝 놀랐다. 리설령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말을 이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아이는 북에서의 모든 고통과 제 과거를 끊고 이 남쪽 땅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희망의 첫걸음인 이름을 저와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신 대령 동지께서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강철호 대령은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다. 윤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아이의 성은 나의 성을 따랐으면 좋겠군. 강씨로 말이오. 당신과 내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운명으로 맺어진 가족이니까. 리설령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리고 이름은 하늘이라고 짓고 싶소. 강하늘, 하늘.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더 이상 억압과 감시의 좁은 땅이 아닌 저 넓고 자유로운 하늘처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마음껏 꿈을 펼치며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말이오.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당신에게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같은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오. 강하늘. 리설령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맑고 깨끗하며 희망으로 가득 찬 이름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리설령은 아기를 품에 꼭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기는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들기라도 한 듯 잠결에 방긋 웃는 듯 했다. 그날 한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혈연은 아니지만 운명으로 얽힌 세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고 있었다. 비극과 죽음의 땅을 넘어온 여인과 그녀를 딸처럼 여기는 군인, 그리고 자유를 상징하는 이름을 선물 받은 아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희망의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죽음의 공포가 핥히고 간 백학 영빈관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다. 리설령과 갓 태어난 강하늘은 국군 수도병원에서의 집중적인 보살핌 끝에 마침내 퇴원을 허락받았다. 더 이상 그녀는 이름 없는 귀순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녀의 귀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오로라라는 코드명 아래 최고 등급의 신변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녀와 하늘이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간 곳은 파주에 위치한 군인 아파트 단지 내 가장 안쪽에 자리한 한 세대였다. 강철호 대령이 자신의 관사 바로 옆집을 비워 마련한 곳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그 내부는 방첩사의 손길로 완벽하게 개조되어 있었다. 모든 창문은 특수 방탄 필름이 시공되었고 출입문은 지문과 홍채 인식 기능이 탑재된 최첨단 보안문으로 교체되었다. 아파트 단지 외곽에는 사복 차림의 방첩사 요원들과 헌병 특임대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잠복하며 철통 같은 경계망을 구축했다. 리설령에게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오직 자신과 아이만을 위한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는 욕실, 버튼 하나로 온도를 조절하는 난방 시스템,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찬 푹신한 소파와 침대. 그녀는 며칠 동안 집 안 곳곳을 어루만지며 실감 나지 않는 현실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진정한 변화는 일상 속에서 서서히 스며들었다. 강철호 대령의 아내 윤서연은 매일같이 옆집을 드나들며 리설령에게 남쪽의 살림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리설령을 서령씨나 산모가 아닌 서령아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리설령도 이내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 남쪽의 간장은 왜 이리 단맛이 납니까? 우리 쪽은 짜기만 한데. 호호, 그건 양조 간장이라 그래. 국 끓일 땐 이걸 쓰고 나물 무칠 땐 저 국간장을 써야 제맛이 난단다. 자, 이리 와서 한번 해보렴. 윤서연은 압력밥솥 사용법부터 시작해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진짜 모녀처럼 정을 쌓아갔다. 리설령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자신의 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북에서 그녀의 손은 총을 쥐거나 흙을 파거나 매질을 견디는 데만 사용되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아이를 위한 젖병을 소독하고 따뜻한 밥을 짓는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어 있었다. 강철호 대령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부대에서는 호랑이 연대장으로 불리는 그였지만 퇴근 후에는 영락없는 손주 바보 할아버지였다. 그는 갓난아기인 하늘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 쩔쩔매면서도 매일같이 아이를 품에 안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허허 이놈. 오늘 또 자랐구나. 어찌 이리 아비강 대령 자신을 지칭하는 말을 쏙 빼닮았을꼬. 그가 너스레를 떨면 윤서연과 리설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강 대령의 굵고 거친 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그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늘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아직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옛날 옛적에
아주 용감한 공주님이 살았더래요. 그 공주님은 아주 무서운 용을 물리치고 라며 낭낭하게 책을 읽었다. 그가 말하는 공주님은 어쩐지 리설령을 닮아 있었다. 리설령은 밤마다 텔레비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처음에는 요란한 광고와 빠른 화면 전환에 어지러워했지만 이내 드라마 속 인물들의 사랑과 갈등에 함께 울고 웃게 되었다. 아이돌 가수의 화려한 춤을 너클 잃고 바라보기도 하고 뉴스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북에서 괴뢰들의 타락한 문화라고 세뇌받았던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자유롭고 활기찬 생명의 에너지로 다가왔다. 하지만 평화의 이면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리철수 대위는 어김없이 나타나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와 하늘이에게 다가왔다. 그럴 때면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옆에 곤히 잠든 하늘이를 끌어안고 아이의 체온을 느끼며 간신히 공포를 진정시키곤 했다. 이러한 그녀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독고진 소령이었다. 그는 경호 총책임자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리설령의 상태를 보고받고 집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그녀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사실과 낮에도 종종 창밖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독고진은 심리치료 전문 군의관과 함께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리설령 씨 아니, 이제 강설령 씨라고 불러야겠군요. 정부의 조치로 그녀에게는 강설령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강하늘의 어머니였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분은 그 과정을 도와주실 전문가입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서령도 여성 군의관의 차분하고 따뜻한 상담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성폭력의 기억과 그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리철수에 대한 사무치는 공포를 털어놓았다.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한참을 운 뒤 그녀는 군의관에게 물었다. 제가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더러운 기억 속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보며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군의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서령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겁니다. 가장 끔찍한 지옥 속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어요. 아이는 당신의 상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용기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고 또 마땅히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늘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날의 상담은 서령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다짐했다.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을 걷어내고 오롯이 하늘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강서령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가 100일을 맞았다. 윤서연은 조촐하게나마 100일 잔치를 열어주자고 제안했다. 강철호 대령과 독고진 소령, 그리고 서령의 심리치료를 도왔던 군의관 등 그녀의 새로운 삶을 함께 열어준 고마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작은 파티였다. 윤서연과 서령은 며칠 전부터 함께 100일 떡을 맞추고 수수팥떡과 미역국, 잡채 등 잔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서령은 서툰 솜씨로나마 처음으로 아이를 위한 색동 한복을 직접 바느질에 입혔다. 잔칫날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강철호 대령은 하늘이를 번쩍 안아들고 우리 강하늘 100일 축하한다.
이 하레비처럼 씩씩하게 자라거라. 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독고진 소령은 어색한 표정으로 작은 금반지를 선물하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서령은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일까?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늘아, 고맙다. 내게 와줘서. 엄마가 반드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녀는 촛불이 켜진 작은 100일 케이크 앞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소원을 빌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과 아이를 찾아오지 않기를.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멀리 퍼져나갈 때 아파트 단지 건너편 야산에 짙은 어둠 속에서 한 쌍의 차가운 눈이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그 집 안을 집요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백학 영빈관에서 놓쳤던 마지막 한 명의 공작원, 리철수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완벽한 사냥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화는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었다. 강하늘의 100일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아파트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지만 그날의 행복했던 기억은 강설령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주저앉지 않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의 이유식을 만들고 낮에는 윤서연과 함께 글을 배우거나 텔레비전으로 세상 소식을 접했다. 밤에는 아이를 재운 뒤 그날 배운 글씨를 삐뚤빼뚤한 글씨로 공책에 채워나가며 복습했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새로운 세상의 지식과 문화를 빨아들였다. 그녀의 가장 큰 변화는 엄마로서의 강인함이었다. 이전에는 그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 있었다면 이제는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늘이가 자신처럼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는 대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소망은 그녀를 매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한편 독고진 소령의 수사팀은 마지막 공작원의 행방을 좇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백학 영빈관 습격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미세 증거물과 도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그가 평범한 공작원이 아닌 폭풍군단으로 알려진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름은 독사. 그의 본명이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한번 목표로 삼은 대상은 땅끝까지 쫓아가 제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지금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냥을 준비하는 겁니다. 독고진은 강철호 대령에게 브리핑하며 지도 위에 몇 군데를 표시했다. 파주, 문산 일대의 모든 CCTV와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추적 방식을 훤히 꿰고 있으며 철저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쯤 어딘가에 거점을 마련하고 아파트 주변의 경계 패턴, 인물들의 동선, 교대 시간 등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독사는 파주 외곽에 버려진 농가에 몸을 숨긴 채 짐승 같은 인내심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죽은 듯이 숨어 지내다 밤이 되면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유령처럼 아파트 단지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강설령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차가운 분노를 곱씹었다. 감히 위대한 공화국을 배신하고 리철수 동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계집. 그에게 강설령은 처단해야 할 반역자일 뿐이었고 그 품에 안긴 악인은 반역의 씨앗일 뿐이었다.
그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순히 강설령을 죽이는 것은 하책이었다. 그녀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눈앞에서 파괴하고 그녀를 극도의 절망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리철수가 내린 지상명령이었다. 디으데이는 하늘이가 태어난 지 꼭 6개월이 되던 날로 정해졌다. 그날은 마침 강철호 대령 부부가 딸을 만나기 위해 며칠간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이었다. 독고진 소령 역시 군 내부의 중요한 훈련 평가관으로 차출되어 파주를 떠나야 했다. 경계 인력이 일부 교체되고 지휘관들이 자리를 비우는 그 찰나의 빈틈. 독사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출국 전날 밤 강철호 대령과 윤서연은 서령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했다. 서령아, 우리 없다고 밥 굶지 말고. 냉장고에 반찬 가득 채워놨으니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독소령한테 연락하고. 윤서연은 친정엄마처럼 몇 번이고 당부했다. 강철호 대령 역시 하늘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놈, 할애비 없는 동안 울지 말고 씩씩하게 잘 있거라. 돌아올 때 멋진 선물 사오마. 서령은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불안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배웅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어머니. 하늘이랑 잘 있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음 날 모든 것은 독사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강철호 부부가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했고 독고진 소령은 강원도로 향하는 지휘 차량에 몸을 실었다. 아파트 단지의 경계는 새로운 팀으로 교체되었다. 독사는 그 모든 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독사는 어둠과 비를 방패 삼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사전에 파악해둔 아파트 단지의 사각지대를 통해 담을 넘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다. 그의 목표는 서령의 집이 아니었다. 바로 그 아래층, 며칠 전 이사 온 것처럼 위장에 비어있던 집이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도구로 순식간에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잠입했다. 그의 손에는 가스관 절단기와 소형 용접기, 그리고 고성능 소음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정확하게 서령의 집 침실 바로 아래 지점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위층 침실의 최면 효과가 있는 무색무취의 신경가스를 살포하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령은 잠든 하늘이의 옆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빗소리 때문인지 아이가 자꾸 칭얼거렸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성스러운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바로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과 아이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악마가 낙원의 바닥을 뚫고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세한 드릴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올라왔다. 하지만 창밖의 빗소리와 아이의 칭얼거림에 묻혀 서령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마침내 작은 구멍이 뚫리고 독사는 그 구멍을 통해 가느다란 튜브를 밀어넣었다. 그리고 밸브를 열었다. 쉬이그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보이지 않는 죽음의 안개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령은 갑자기 밀려오는 강한 졸음에 고개를 떨궜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틈도 없이 그녀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독사는 가스가 완전히 퍼질 때까지 기다린 뒤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땄다. 집 안은 고요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깊이 잠든 서령과 하늘이를 확인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서령을 그대로 둔 채 아이만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작은 녹음기를 서령의 머리맡에 놓았다. 녹음기에는 리철수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배신자여, 편히 잠들었는가? 내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가져간다. 눈을 떴을 때 내년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절망 속에서 평생을 울부짖어라. 이것이 위대한 공화국을 배신한 자의 말로다. 독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아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었다. 아이는 리철수에게 바치는 가장 완벽한 전리품이자 앞으로 강설령을 영원히 조종하고 고통을 줄 최고의 인질이 될 것이었다. 몇 시간 후 신경가스의 효력이 서서히 사라지자 서령이 무거운 머리를 흔들며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도 어두웠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없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늘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집안의 모든 불을 켰다. 아기 침대, 거실, 부엌, 화장실.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다. 집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마치 처음부터 하늘이라는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순간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배신자여, 편히 잠들었는가? 악마의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드는 순간 강설령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다. 평화롭던 낙원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강설령의 절규는 새벽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비상벨이 울리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잠복 중이던 방첩사 요원들과 헌병 특임대가 순식간에 그녀의 집으로 쇄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아기 침대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녹음기만 끌어안고 오열하는 서령뿐이었다. 하늘이. 내 아기. 내 하늘이가 없어졌어요. 그녀는 넋나간 사람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현장에 도착한 초기 대응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돕고 진 소령에게 직보했다. 강원도 훈련장에서 보고를 받은 돕고 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부재, 지휘관의 부재. 그 완벽한 타이밍을 노린 적의 치밀함에 치가 떨렸다. 전원 비상. 지금 즉시 파주로 복귀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님께 직통으로 보고 올려. 오로라가 피탈되었다고. 이건 전쟁이다. 돕고 진은 헬기 긴급 지원을 요청해 파주로 날아왔다. 동시에 미국에 체류 중인 강철호 대령에게도 연락이 취해졌다. 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강 대령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식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에서 떨어진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알아봐. 지금 당장. 그의 호통에 아내와 딸은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렸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행복의 정점에 있던 두 남자는 순식간에 책임감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자책감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돕고 진이 도착했을 때 서령의 집은 거대한 수사본부로 변해 있었다. 감식 반원들이 집 안팎의 모든 증거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서령은 군의관의 진정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믿지 못했다.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결국 그녀의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돕고 진은 모두를 물리고 조용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과 하늘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변명도 위로도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처절한 고백이었다. 그의 진심이 닿았는지 서령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핏발 선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있었다. 찾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돕고 진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같이 싸우게 해주시오. 서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놈은 독사여. 리철수의 가장 잔인하고 집요한 계지. 그의 생각, 그의 버릇, 그의 움직임. 이 세상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아오. 당신들이 놓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소. 내 아이를 되찾는 일에 나를 이용하시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새끼를 잃은 어미 늑대처럼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의 불꽃 그 자체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돋고 지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유일한 희망을 보았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돋고 지는 상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설령을 수사팀의 특별 자문 자격으로 합류시켰다. 수사본부는 거대한 지도와 상황판으로 가득 찼고 서령은 그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독사의 예상 도주로와 은신처를 분석했다. 그는 절대 항구나 공항으로 가지 않을 거요. 너무 눈에 띄니까. 아이를 데리고는 더더욱 불가능하지. 그는 지금 이 근방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가장 안전한 루트를 찾고 있을 거요. 바로 그가 왔던 길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는 것 말이요. 그녀는 파주 일대의 지도를 가리키며 군 경계가 가장 허술하면서도 민간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몇 군데의 야산을 지목했다. 그녀는 북한 특수부대가 난파될 때 이용하는 비밀 루트와 그들의 생존 방식을 손금 보듯 꿰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수십 년간 북한을 연구해 온 방첩사 분석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날카롭고 정확했다. 강철호 대령이 긴급 귀국하여 수사본부에 합류했다. 며칠 만에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하늘을 잃은 슬픔과 함께 적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연대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수색 작전을 지원했다. 1사단 수색대대와 특공연대 병력이 서령이 지목한 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독사는 예상보다 훨씬 교활했다. 그는 보란듯이 거짓 흔적들을 흘리며 수색팀을 교란했다. 서해안에서 아이 옷가지를 발견하게 만들고 강원도 방향으로 향하는 가짜 제보를 흘렸다. 수색망이 다른 곳으로 쏠릴 때마다 그는 포위망의 가장 약한 고리를 뚫고 유유히 이동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아이가 사라진 지 72시간, 생존을 위한 골든 타임이 점점 끝나가고 있었다. 수사본부에는 패배감과 초조함이 짙게 깔렸다. 그때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지도만 들여다보던 서령이 벌떡 일어섰다. 속았다. 우리가 모두 속고 있었어. 그녀는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내리찍었다. 그곳은 파주와 연천의 경계에 있는 수십 년 전 폐쇄된 낡은 채석장이었다. 그는 북으로 넘어가지 않아. 아니, 못 가는 거요. 아이를 데리고 그 험한 산맥을 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는 여기서 최대한 버티면서 북에서 자신을 데리러 올 새로운 접선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그리고 이곳 폐채석장은 그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비밀 접선 장소 중 하나지. 근거는 뭐지? 돋고 진이 물었다. 감이요. 서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냥꾼은 사냥꾼을 알아보는 법.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일 거요.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이다. 우리 모두가 그가 북으로 도망갈 거라고 생각할 때 그는 바로 우리 등 뒤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우리를 비웃고 있을 거란 말이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선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같은 지옥에서 훈련받고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길러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동물적인 직감이었다. 돋고 지는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전 병력 철수해서 폐채석장으로 재집결한다. 어팀은 외곽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최정예 요원들로만 구성된 공격조를 편성한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는 강설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같이 가야겠다, 강설영 씨. 그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람은 당신이니까. 작전명 심판의 날. 어둠이 내린 폐채석장을 향해 최정예 특임대원들을 태운 검은 헬기들이 소리 없이 날아올랐다. 그중 한 헬기에는 방탄조끼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전방을 응시하는 강설영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하나의 목표, 자신의 아이를 되찾고 그 악마에게 심판을 내리겠다는 차가운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잿더미가 된 그녀의 삶 속에서 복수와 모성애라는 이름의 불꽃이 모든 것을 태울 듯이 타오르고 있었다. 밤의 장막이 내려앉은 폐채석장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주검처럼 스산하고 음울했다. 비는 그쳤지만 축축한 대기는 바위에서 피어나는 냉기와 뒤섞여 뼈 속까지 스며들었다. 달빛조차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수임무단 100호 부대 대원들을 태운 UH-의육식 블랙호크 헬기들이 소리 없이 강화를 시작했다. 작전의 보안과 신속성을 위해 독고진 소령은 방첩사 직할 대테러팀과 함께 군 최고의 대테러 부대인 707의 지원을 요청했다.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내린 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침투조를 형성하여 채석장 내부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군화는 낙엽 하나 밟는 소리 없이 움직였고 야간 투시경 너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강설영은 독고진 소령 그리고 강철호 대령과 함께 후방의 임시 지휘소 CP 텐트에서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강 대령은 도저히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어 국방부 장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작전 지역에 합류했다. 그의 얼굴은 강철 가면처럼 굳어 있었지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은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 이글거렸다. 알파팀 1번 구역 진입 완료. 여론 반응 없음. 브라보팀 3번 갱도 입구 확보. 특이사항 보고 바람. 대원들의 헬멧캠을 통해 전달되는 1인칭 시점의 영상이 지휘소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흔들리는 화면 속 버려진 관리 사무소와 녹슨 중장비들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서령은 모니터가 아닌 채석장 전체가 그려진 거대한 지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돋고 진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이지, 강설영 씨? 놈은 저런 허술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건 다 함정입니다. 우리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진짜 위치를 파악할 시간을 벌기 위한 독사의 짓이 분명합니다. 그는 굴을 파는 짐승입니다. 땅 위가 아닌 땅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녀는 지도의 한가운데 수직으로 깊게 파인 중앙 채석장의 바닥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은 이미 낙석과 붕괴 위험으로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었다. 하지만 저긴 이미 무너져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장교가 난색을 표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곳에 분명히 놈들만 아는 개미굴이 있을 겁니다. 과거의 비상 물자를 숨겨두거나 요인들이 잠시 은신하던 비밀 통로. 저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성적인 분석을 넘어선 영적인 확신마저 서려 있었다. 강철호 대령이 결단을 내렸다.
독소령. 지금 즉시 작전 계획을 수정하도록. 모든 병력을 중앙 채석장으로 집결시켜. 책상머리에서 만든 작전보다 놈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냥꾼의 직감을 믿겠네. 돕고 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설령의 눈빛에서 본능적인 확신을 읽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다. 전원 주목. 작전 목표 변경. 중앙 채석장 절개면으로 신속히 이동. 델타팀은 레펠 장비 준비, 즉시 강화 지점 확보하라.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칠흑 같은 수직 절벽 아래로 몇 가닥의 로프가 그림자를 드리우며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절벽 중턱의 덤불과 암석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서령의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동굴 내부는 좁고 복잡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만한 통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선두에 선 707 대원들이 최첨단 굴절 화이버스코프 카메라로 내부를 정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안쪽의 넓은 공간에서 희미한 열원을 포착했다. 모닥불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형. 그리고 그 인형의 품에 안겨있는 너무나도 작은 또 다른 열원. 하늘이었다. 목표 확인. 지금부터 소리 없이 진입한다. 작전은 극도의 정숙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동굴의 마지막 코너를 도는 순간 독사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인기척을 눈치챘다. 그는 비웃음과 함께 품에서 아이를 꺼내 들고 아이의 목에 시퍼런 군용 대검을 들이댔다. 거기까지다, 남조선 똥개 새끼들아.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반역의 씨앗의 목을 그어버릴 테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벽을 타고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이를 인질로 잡은 테러범은 최악의 상대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지휘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서령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강철호는 자신도 모르게 권총을 움켜쥐었다. 돕고 지는 침착하게 협상가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진정하고 칼을 내려놔라. 원하는 게 뭐냐? 돈? 안전한 퇴로? 뭐든지 들어주겠다. 원하는 건? 하하. 독사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저 계집의 절망뿐이다. 강설령, 보고 있나? 내년이 목숨 걸고 지킨 새끼가 지금 내 손안에 있다. 지금부터 내년의 새끼가 내 칼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똑똑히 보여주마. 그는 아이를 더욱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서령의 심장을 갈갈이 찢는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작전 장교의 헤드셋을 빼앗아 입에 대고 외쳤다. 김철수.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독사라는 코드명이 아닌 그의 본명이었다. 동굴 안의 독사는 순간 움찔했다. 자신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북에서도 극소수였다. 나다, 강설령이다. 아니, 내 놈들이 부르던 리설령이다. 똑똑히 기억하는가, 김철수. 7년 전 회령 보위부 지하 감옥에서 내 놈이 저지른 짓을. 서령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동굴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독사 김철수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내 놈은 그때 상관의 명령이라며 굶주린 여자 수감자에게 빵 한 조각을 던져주고 그 대가로 그녀의 16살짜리 딸을 내 놈의 상관에게 바쳤지. 밤새 울부짖던 그 소녀의 비명을 기억하는가? 그 소녀가 바로 내 하나뿐인 동생이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분노의 근원이었다. 그녀가 리철수에게 그토록 저항했던 이유, 그리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였다. 김철수는 그저 리철수의 충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악마의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내 놈이 지금 그 더러운 손으로 안고 있는 아이는 내 놈 같은 짐승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내 전부다. 내 놈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그녀의 처절한 절규에 김철수는 이성을 잃었다. 그의 가장 치욕적인 과오를 들춘 것에 대한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닥쳐라, 이 배신자년. 그가 고함을 지르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핑응. 소음기에서 발사된 한 발의 총알이 번개처럼 날아가 김철수의 손목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대검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반대편에 매복해 있던 다른 저격수의 총알이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사격을 한 것은 독고진이었다. 그는 협상가가 시간을 버는 동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각으로 조용히 이동해 저격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령의 외침은 그에게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었다. 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동굴 안으로 쇄도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났다. 김철수는 무력화되어 포박당했고 한 대원이 재빨리 울고 있는 하늘이를 안아들고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다. 동굴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령은 무사히 구출되어 나오는 자신의 아이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대원이 건네주는 아이를 품에 받아 안는 순간 그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냄새를 확인하고 나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안도와 환희,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강철호 대령이 다가와 두 사람을 자신의 군용 외투로 넓게 감싸 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떨리는 어깨가 그의 모든 감정을 말해주고 있었다. 독고진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유대로 묶인 진정한 가족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경기도의 한적한 전원주택. 넓은 잔디 마당에서 4살배기 남자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는 엄마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엄마, 나비. 아이의 손가락 끝을 따라 노란 호랑나비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이의 엄마, 이제는 강설영이라는 이름이 완벽하게 익숙해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평온함과 깊은 행복만이 가득했다. 우리 하늘이 나비 잡았어? 아이고 잘했네. 마당 한쪽의 파라솔 아래에서는 백발이 성성해진 강철호 예비역 대장이 아내 윤서연과 함께 흐뭇한 미소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연대장을 마지막으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마련하여 서령과 하늘이를 진짜 딸과 손자처럼 품었다. 여보, 우리 하늘이 저 녀석 뛰는 것 좀 보시오. 날아다닌다가 날아다녀. 당신을 닮아 그런지 군인이 되려나 봐요. 호호.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느덧 중령으로 진급한 독고진이었다. 그는 딱딱한 군복 대신 편안한 주말 복장 차림이었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다. 그의 손에는 하늘이를 위한 커다란 로봇 장난감 상자가 들려 있었다. 삼촌. 하늘이는 독고진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독고진은 어색하면서도 능숙하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강하늘, 그동안 더 늠름해졌군. 이건 삼촌이 주는 선물이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감시자나 조력자가 아니었다. 정기적으로 이 집을 찾아와 하늘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서령의 안위를 챙기는 말없는 수호천사이자 가족의 일원이었다. 저녁이 되자 모두가 마당의 큰 식탁에 둘러앉아 윤서연과 서령이 함께 준비한 풍성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서령은 고기를 굽는 강철호의 곁에서 쌈을 싸며
이따금씩 하늘이의 입에 반찬을 넣어주었다.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너머 그녀가 떠나온 지옥의 땅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과거를 이겨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새로운 뿌리를 내렸다. 하늘이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저기 봐. 별이야.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어둠이 내린 푸른 하늘 위로 가장 먼저 빛나는 저녁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서령은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속삭였다. 그래, 하늘아. 저건 내 별이란다. 아주 밝고 예쁘지? 넌 저 별처럼 이 넓고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가장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녀의 눈동자에 반짝이는 별빛이 담겼다. 그것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꽃이었고 모든 시련을 이겨낸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의 증거였다.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넘어온 한 여인의 처절했던 절규는 이제 한 가족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되어 푸른 하늘 아래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